그런데 대사증후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먹은 게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흡수를 잘 하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생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 에너지를 생성하고 마지막 과정 잘 싸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면 일단은 그냥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 같은 경우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뭐 혈압, 혈당, 뭐 이런 고지혈증 아니면 이제 비만 이런 부분에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뭐 저도 이제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 만으로 40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건강 검진에서 이렇게 조금 위 내시경까지 처음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위 내시경 말고 다른 부분들은 뭐 당연히 2년에 한 번씩 했었었죠. 그렇죠.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이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오늘 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검사상에서 특별한 특이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크게 뭐 소화하고 배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이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 기능들을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그리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혈중 지질 이상이라고 해서 일단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데요. 비만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들 중에서는 복부 이렇게 둘레가 남자 90cm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이면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이제 당뇨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어도 이제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130에서 85 이상인 경우에는 좀 해당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HDL 콜레스테롤 혈종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높을수록 좋은데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는 40 이하, 여자 같은 경우는 50 이하일 경우 저희가 보통 이게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세 가지가 본인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비만에 되는 원인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앞서 최준훈 원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와 또 현대화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서구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대사증후군의 의심을 받으시는데 또 이 밖에 또 어떠한 원인들이 이 대사증후군을 발현시킬까요? 네, 크게 보면 대사증후군도 대부분 만성질환처럼 첫 번째는 유전적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체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력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뭐 혈압이 있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아니면 그쵸. 혈중 지질 이상 때문에 어떤 이제 약을 복용 중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비만으로 이렇게 살이 찌기 쉬운 이런 가족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저희가 말하는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환경적인 인자들,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요즘에는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듯이 마찬가지 이런 이제 타고나 유전적 소인 플러스 환경적 소인이 합쳐져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대사증후군의 첫 단추는 앞에서도 최 원장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첫 번째 바로 이런 어떤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비만인 거죠. 뭔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 그럼 혹시라도 대사증후군으로 발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체중 조절이라든지 특히 이제 복부 지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명 중에 한 분, 우리나라 국민 중 4분 중에 한 분이 이 대사증후군을 의심한다고 하는데 성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제 저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직업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량은 적고 대신에 또 이제 조금 뭐 기름진 거라든지 칼로리 수치는 높고 네. 거기다가 약간 이제 생활 패턴이 조금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이제 대사증후군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이제 또 운전직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뭐 택시든 아니면 이제 또 그 외 이렇게 화물 기사님이든 아니면 뭐 마찬가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보면 생활 패턴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스트레스 많이 심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 또한 조금 대사증후군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하면 할수록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뭐 조금 전에 거의 최 원장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처럼 사무직 전문직이라도 이렇게 그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한다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예, 오히려 반대로 블루칼라보다 훨씬 더 대사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먹는 거 칼로리 섭취라든지 식이 조절, 규칙적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사증후군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처럼 소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아 때 이 비염을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시켜서 더 이상 성인으로 만성으로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꽤 중요하죠. 그렇죠. 이 환자분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도 어려서부터 찬바람만 받으며 이렇게 콧물이 많이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데까지 계속 불편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증상은 크게 4가지를 꼽습니다. 이제 코가 가렵다. 그리고 이제 재채기를 자주 한다. 그리고 이제 콧물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코막힘 이 4가지가 주 증상들이고요. 그럼 그 외에 부수적인 증상들로서는 이렇게 코가 가려우니까 항상 특히 어린 애기들은 이렇게 손바닥이나 이렇게 손으로 자주 코를 비빈다든지 뭉댄다든지 이렇게 올리는 행동을 자주 볼 거고요. 네, 마찬가지 이렇게 코를 이렇게 가려우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약간 찡그리듯이 코를 움찔움찔하는 행동들도 자주 볼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행동들이 계속 만성화되다 보면 다크서클처럼 마찬가지 콧등에도 약간 다크 라인처럼 약간 검은 라인 띠처럼 이렇게 착색되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 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코가 부어 있으면 코 주변에 정맥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아는 이제 다크서클, 알러지 샤이너라고 하는데요. 눈밑이 약간 어둡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 애기들은 성인들처럼 완전 어둡게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약간 핑크빛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밝은 보라빛을 띈다든지 대신에 뭔가 애기가 눈 주변이 이렇게 약간 이제 색이 조금 어둑침침한다든지 아니면 눈밑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부어서 이렇게 약간 부풀어 보인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도 비염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비염이 있으면 일반인은 콧물이 앞으로만 나오는 걸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것보다 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콧물들이 목 뒤로 넘어간다고 해서 후비루라고 하고요. 그러면 항상 아이가 뭐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서 목을 이렇게 가다듬는 듯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도 비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 코만 이렇게 비비고 뭉대는 게 아니라 눈도 계속 가렵고 하다 보니까 눈을 많이 비비고 뭉대다 보면 눈 밑에 이렇게 똑같이 주름처럼 잡히기도 하고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결국 제일 안 좋은 것은 이제 구호흡이라고 해서요. 결국 코가 막히고 코가 불편하니까 입까지 벌리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럼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는 몇 개월, 정말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다 보면 얼굴이 꽤 안 좋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상의 아이인데요. 보면 제일 위쪽에 이제 만으로 6살, 만으로 9살.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입니다. 단지 그 아이가 3년 사이에 저렇게 구호흡을 하면서 꽤 치아가 안 좋게 변화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 그 아래에 있는 흑백 사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3년 사이에 구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꽤 얼굴 형태가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저기도 이렇게 치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호흡을 하다 보면 턱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개가 좁아진다든지 그럼 치아가 날 공간들이 좁다 보니까 덧니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꽤 교정을 많이 하는데요. 교정하는 아이들의 최소 70%에서 많게는 90%는 거의 다 비염으로 인한 구호흡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얼굴의 변화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제일 아래쪽 사진들은 그게 조금 많이 이제 변화를 초래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도 이렇게 치아들이 다 드러날 정도.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풍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 항상 입을 벌린 채로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겠죠. 그럼 입안이 건조해지다 보면 입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요. 감염 질환도 잘 걸리게 되고 마찬가지 나이 들어서는 치아 질환까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도 유전적 영향이 큰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 유전 질환들의 모든 질환들이 유전 영향을 꽤 크게 받듯이 비염도 꽤 큽니다. 일단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알레르기 비염이면 자녀한테 유전될 확률은 50%, 그리고 두 분이 다 있으면 최소 75%에서 80%까지는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아 알레르기의 대표 증상과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네, 어린 아기들 중에서 중이염을 감기만 했다면 중이염을 자주 합니다. 그 아이는 곧 비염이 있을 확률이 꽤 크고요. 마찬가지 축농증으로 자주 고생하는 아이나 어른들도 비염이 있을 확률이 꽤 큽니다. 그 이유는 중이염, 부비동염 다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있는 코가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합병증을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식. 이거는 꼭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알러지 비염이 호흡기 알러지 질환이기 때문에 코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은 하나 이어지는 호흡기 점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러지 염증 반응들이 마찬가지 상기도뿐만이 아니라 하기도까지 약간 작용을 하다 보면 꼭 천식이 아니더라도 기침을 그러니까 오래 길게 한다. 그러면 혹시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태 원장님, 이 밖에 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비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네, 의학 교과서에 만성비염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꼽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또 유전,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서울 아산병원 성모병원에서 교수님 연구를 했었는데 항생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항생제 많이 노출이 되면 알러지 비염이 유발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을 마찬가지 오남용 하다 보면 그로 인한 약물성 비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약물성 비염을 유발하는 게 크게 보면 항히스탐제, 이제 콧물약이고요. 항우려제, 코막힘 약입니다. 이 두 약들도 오랫동안 조금 오남용 하다 보면 그로 인한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데요. 이게 한 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매일같이 이런 아이들을 꽤 오래 치료하고 있는데요. 사진상에 보시면 제가 치료했었던 정말 처음 내원했을 때는 돌 같지나 16개월 정도 아이의 코 사진입니다. 비염이 정말 많이 심해서 코가 많이 부어있고 콧물들, 맑은 콧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도 항상 입을 벌리고 자고 편하게 못 자고 꽤 심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꾸준히 오랫동안 뭐 지금 내원한 지가 1년이 넘는데 꾸준히 치료하면서 아래쪽 보시면 그렇게 많이 부어있고 창백한 콧물, 이제 코 점막이 많이 좁아졌고, 예, 콧물들도 거의 없이 지금은 많이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비염은 단기간에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 바짝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 발달을 마칠 때까지는 이렇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방적인 치료라든지 뭐 양방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반대로 해로운 요인들은 최대한 덜 노출시키며 가면 갈수록 비염 증상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황태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강 꿀팁은 요즘 정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독감입니다. 독감은 매년 겨울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고령, 노약자분들한테는 좀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안타까운 사망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유심히 잘 들으시고 건강 정보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행을 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솔직히 임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의학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거의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독감이 이제 의심되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몸살이 많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몸이 맞은 것처럼, 그래서 거의 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다.
그리고 열은 꽤 고열이 나지만 이렇게 오한도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독감일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마일드 플루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주 독감이지만 순한 전혀 그렇지 않은 독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증상만 가지고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비인두에 있는 이렇게 점액질들을 이렇게 채취를 하면 10분에서 15분, 뭐 저도 한의원에서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민도가 한 60배에서 80%입니다. 그 말은 곧 검사상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독감이 아닌 확률을 아닐 수도 그러니까 독감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음성이 나왔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부분들 너무 심한 몸살, 오한이라면 혹시라도 그의 독감으로 보고서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독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은 타미플루입니다. 대신에 타미플루는 이렇게 효과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꽤 심한 편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일이 뉴스로 보도된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매년 조금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 이상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각, 불안, 자살 시도. 그래서 어제 안타까운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틀린 정보인데요. 독감은 타미플루를 먹어야지 낫는다. 이거는 100% 틀린 말입니다. 안 먹어도 낫습니다. 그럼 타미플루가 하는 역할은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아픈 기간을 하루에서 1.5일 정도 앞당겨줍니다. 이건 물론 소아, 성인, 천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그냥 아픈 기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증상들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준다. 이게 지금까지는 밝혀진 타미플루의 검증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 먹어야지 독감이 낫고 타미플루 먹어야지 뭐 사망률을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독감에 걸렸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타미플루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CDC라고 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독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타미플루 복용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백증 치료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어린이 전문 병원이 필라델피아 병원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독감이 유행할 시즌에 열이 38도 이상 나면서 기침, 인후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랬었을 때 만 2세가 넘어가면서 그 전에 특별히 건강상에 이상이 없다면 전혀 타미플루를 처방하지 말라고 똑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감일 때 꼭 타미플루를 그래도 복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이렇게 천식 같은 폐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콩팥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당뇨라든지 겸상적혈구병이라는 어떤 혈액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몇몇 가지, 그리고 이제 심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임신부들, 저희가 이렇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독감에 걸렸었을 때는 타미플루 복용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가 좀 전에 앞에서도 얘기드린 그냥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나 성인이라면 굳이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독감은 치유가 되는 편입니다. 독감의 부작용보다는 이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으로서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정신 이상 작용 말고도 제일 흔한 것은 구토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토, 위장 장애를 유발한다고 이게 제일 흔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신장에 이렇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이게 임상 실험 과정 중에서도 한 2사람 정도가 급성 신부전으로 안타까운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타미플루를 복용할 때는 자기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증상이 심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늠을 해서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미플루 복용 위에도
이제 저는 그런 이제 독감에 걸린 아이나 어른, 하다못해 저희 가족들도 독감에 걸리면 이렇게 한의원에서 저희 치료를 합니다. 예, 한방적인 치료를 했었을 때 훨씬 더 독감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계속 보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2007년에 뭐 파이토 메디슨이라는 의학 이런 잡지에 이렇게 독감에 걸린 환자한테 타미플루 그리고 한약 이렇게 같이 병용하는 3가지 치료를 했었을 때 해열되기까지 어느 게 가장 짧은지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한약을 먹었을 때 가장 해열되는 시간이 짧게 나왔었고요. 마찬가지 미국 내과 학회지에서도 이렇게 한약을 복용을 했더니 독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2차 합병증,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훨씬 더 한약을 먹었었을 때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항생제 복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미국 내과 학회지에도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꽤 많이 염려를 하게 되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증상 완화라든지 합병증 예방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독감이 의심되는 아이나 환자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치료 또한 받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